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태피의 우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책포럼은 생중계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이나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에 기관 홍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개회사를 해주실 스태피 송정구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제가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우리 포럼에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참석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제 참석을 해왔는데 사실 오늘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아마 앞으로도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 주제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신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와 굉장히 함께 갈 수 있고 또 신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국정의 어젠다가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할 이 주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과총 현 회장님이시고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신 우리 김명자 장관님께서 회장님께서 여기 포럼에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더욱 이 포럼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 지난 50년 동안 저희가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에 급급한 정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소홀히 한 정책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태피는 한 7, 8년 전부터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해 나가야 될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특히 우리 송희진 박사가 이제 앞으로 큰 책임을 맡아서 더 해줄 거지만은 계속 이끌어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분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경제 성장 내지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과학기술 정책 분야도 커다란 한 분야로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거의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 특히 그동안 경제 발전의 성과로서 긍정적인 측면의 성과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드 이펙트, 예를 들어서 소득의 격차라는 문제, 노령화 문제, 또 그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 또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이게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우리 조화로운 사회 균형 발전을 위해서 풀어나가야 될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과학기술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또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스태피에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해서는 원전 문제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또 복합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노령 사회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보건 증진과 관련된 문제 등등 정말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풀어나가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오늘 주제 두 분 우리 송희진 박사 우리 그다음에 우리 저 박사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오셨는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건 좋은 주제 발표 듣고 또 토론해 주실 네 분의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하여간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명자 회장님께서 아마 좋은 말씀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 김명자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총은 지난 7월 7일 연차 대회를 했습니다. 대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이었습니다. 포용적 성장.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더 이상 과학기술이라는 범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룩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과학기술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였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특히 포용적 성장이 중요한가? 이거는 사실 비단 우리 국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기구, 주요 국제기구는 다 몇 년 전부터 들고 나온 그런 캐치 프레이즈였습니다.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2016년 1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위기, 위험이 뭐냐 하면 그 인컴, 수입과 웰스의 편제다라는 것을 동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니까 1차가 분명히 있었고 18세기 1750년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한 1820년대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때 나온 그래프 중에 하나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GDP per capita가 기하급수적으로 샥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결과로 그렇게 그래프가 지수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GDP per capita가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그 부가 편제가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산업혁명 19세기 후반부터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20세기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진행됐던 2차 산업혁명에 보면 드디어 이제 대기업이 출현을 하면서 그때 록펠러 가문의 재산이 미국 GDP의 2%를 차지하는 그런 부의 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국제기구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치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옥스팜의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2010년에는 세계 최고 부자들 1%가 부의 44%를 차지했다. 이거는 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옥스팜 보고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가 5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5년 뒤인 2015년에는 최고 부자들 1%가 50%를 차지하고 99%가 50%를 차지했다. 이렇게 좀 믿기 어려운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OECD, 월드뱅크, APEC 그리고 월드 에코노믹 포럼 모든 국제기구들이 다 포용적 성장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이 무엇인가? 모든 인구 모든 섹터, 사회 모든 섹터가 될수록 기회를 고르게 갖고 그리고 증대된 부를 고르게 나눠 갖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기술 혁신이 결국 사회적 불행을 갖고 온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뱅크도 마찬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노동력의 많은 수가 대부분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등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고 시장과 고용에 있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성장이라야 한다. 이렇게 포용적 성장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주제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이런 시리즈로 계속 열리고 있었던 컨퍼런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그 성장 이것을 중심으로 쭉 발전을 해왔고 오늘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를 보면서 사회 문제 그걸 해결하는 과학기술이 나와줘야 한다 하는 그러니까 현장 중심에 어떻게 보면 풀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버텀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책 기조 국가의 그리고 세계의 정책 기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이러한 단계로 보다 거대한 흐름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럼 포용적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포용적 성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포용적 혁신입니다. Inclusive Innovation입니다. 그러니까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번영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 소외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혁신의 열매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도 그 부의 편제로 인해서 사회적 불행, 사회적 불평등, 불만 이것이 고조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갈릴 만큼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 우리의 살고 싶은 세상 만들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책무가 이 사회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뜻깊은 자리가 오늘의 이 토론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총이 스테피의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기를 제가 제안을
정식으로 합니다. 저희가 지역 과총 조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친다 그러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힘을 합치기를 제안을 하면서 제 두서없는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구 원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개회사와 축사를 해주신 손정국 원장님과 김명자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사회 문제 해결형 과학 기술 혁신을 보는 다양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스태피의 송의진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송위진입니다.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을 맡고 있고요. 이 주제 관련돼서 한 7년 동안 이제 작업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접했는데, 우선 이제 과학기술계 분도 있고 시민사회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기업 분들도 계신데, 이제 이분들을 저희가 접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형 혁신, 뭐 과학기술에 대한 다른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른 이미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정리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 문제 해결형 혁신 과학기술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인식들이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는 국민생활연구라는 이제 팀도 만들어지고 범주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발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지능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이제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이 같이 결합이 되는 디지털 사회혁신이 중요한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이제 그 사회문제 해결, 사회혁신 쪽에서 사회혁신 수석이 만들어졌죠. 행자부에도 이제 이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러한 특성들을 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관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성으로 이제 이걸 보면서 그냥 또 다른 사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으로 이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저희 단은. 그래서 기존의 주요 혁신 정책들이 기초원천 연구 그리고 산업 R&D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세 다리 하나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류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당당하게 시민권을 요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진화 과정을 다루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논의들인데 1.0, 2.0, 3.0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명자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혁신, 지속 가능성, 삶의 질 제고가 혁신 정책의 핵심적인 이슈로 이제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the best science in the world가 아니라 the best science for the world라는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노베이션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굿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정책 그리고 이 3.0에 해당하는 혁신 정책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논의들을 정리한 표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 학회에 가도
이 주제에 관한 논의들이 거의 한 2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전체 학회에서도 이제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전통적인 혁신 이론이나 국가 혁신 체제론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과 이론을 주장한 연구자들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가치지향적이고 노마티브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그 시각들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전문가 중심의 관점. 이건 이제 Innovation for People을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전문가의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인데, 시민사회에 의한 혁신, 시민사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주도해서 혁신활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이런 논의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이노베이션 위드 피플을 하는 이 논의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지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들고 해야겠군요. 순서대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주의 관점은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신 논의일 겁니다. 특히 과학기술계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비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은 이 과학기술의 힘에 이렇게 매료가 돼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과학기술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갈등들이 있고 그게 해결하기 어렵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슈가 등장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술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고위 관료들, 비과학기술의 고위 관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과학기술계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그 무슨 이제 국가장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시가 인프라가 한 40년, 50년 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기술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주장들을 하시는 이제 모임들이었는데, 문제는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공계 출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학기술만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령 우리가 풍력 그리고 태양광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마찰 문제, 거기서 얻어진 수익의 대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술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제도나 법이나 관련된 주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술 한 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사회가 같이 변하는 사회기술 혁신의 모습을 띠게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도입했는데, 기술을 활용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령 DDT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위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기술이었지만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엄청난 발암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제거해 버리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제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막상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메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AI까지 오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관련돼서 파생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었는데, 이런 파생 상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혁신이 결국에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가져왔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기술 한 방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그 과학기술계 쪽에 계신 분들이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을 크게 한번 추진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제 빅푸시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폴로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정부가 주도했던 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빅푸시 형태로 인부지향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하나 만들어서 가면은 녹조 문제도 해결되고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되고 뭐 등등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만들어졌고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막상 이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비판해왔던 이제 선형 모델이죠. 과학, 기술, 활용, 그걸 통한 뭐 산업, 사회 문제 해결, 이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이제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피드백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R&D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지만 실제적으로 그 실용화 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틀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문제 같은 경우는 국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유의 접근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접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험실에서 돌아가는 내지는 시작품은 돌아가지만은 구체적인 현장에 가서 그것을 구현해 봤을 때는 잘 돌아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가령 에너지 쪽과 관련돼서 많이 얘기했던 게 섬 지역, 이제 섬이죠,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이제 거기 태양광이나 아니면 이제 풍력들을 심어놓는 시스템 구축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처음에 시스템 구축했을 때는 뭐 돌아가니까 이러저런 형태로 이제 막 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1년 뒤에 돌아가면은 그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현장의 조건들과 잘 부합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R&D 하시는 분들은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걸 구현하는 사람들, 기업 내지는 현장에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일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접근들은 이제 기존에 개발했던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기술 개발 중심으로 가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마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국방산업 관련돼서 계속해서 국방기술에 투입을 하면은 그것이 흘러가가지고 민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뭐 등등의 주장들 많이 해왔는데 그게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는 이제 상황들이 전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이제 나온 것들인데 이제 그 선형적인 모델 속에서 나타나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 중심의 접근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접근들은 이제 기존의 그 혁신 활동이나 아니면 과학기술 활동 속에서 산업 중심으로 사고해 왔던 것들을 넘어서 시민을 위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한 단계 나간 그런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고도 전혀 하지 않았었죠. 그냥 산업 경쟁력 강화, 지식의 수월성 향상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였지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은 아예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프레임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이게 과학, 기술, 응용 뭐 이런 식의 선형 모델에 입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 단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같이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의 접근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앞서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그 과학, 사이언스에 입각한 내지는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혁신 활동들을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혁신은 우리가 현장에서 뭘 러닝 바이 듀잉 형태로, 러닝 바이 유승 형태로 그걸 써보거나 그걸 개선해보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또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 혁신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술과 사회가 같이 변화하는 이제 사회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민사회 중심의 관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여러 시민사회 조직에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과 관련된 논의들입니다. 첫 번째는 적정기술 2.0인데요. 이건 이제 적정기술 1.0을 비판하면서 나온 논의들입니다. 적정기술 1.0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 저개발국이나 문제가 있는 지역에 가서 그걸 쫙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문제를 발견해서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그걸 해결해가는 접근들을 많이 취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 중심적인 접근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적정기술 2.0은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그렇게 전문가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시민들,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래스루트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DIY 과학기술 형태로 최근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아주 그 간단한 형태의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아두이노 등과 같은 아주 키트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스스로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거대 과학기술 그리고 상업화된 과학기술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활용해서 생활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형태의 공동체 운동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이제 그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난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태양광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하거나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 정도의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고 그게 그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접근들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혁신 정책이나 과학기술 활동에 배제되어 있던 최종 사용자 시민들을 주체로 이제 호명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럼으로써 말 그대로 참여형 형태의 문제 해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과학기술이 부족한 현장성 그리고 지향성들을 비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굉장히 로컬에 한정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한정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면은 이게 스케일 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망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냥 지역사회 문제 해결 쪽에 이걸 쓰고 있고 거기에 만족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류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기술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된 형태로 이런 기술들이 쓰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게 세상이 계속해서 변하는데 과연 장기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혁신 2.0과 관련된 논의인데요. 사회혁신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된 이후에 이제 널리 퍼진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사회 관계를 바꿔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사회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된 그 사회혁신의 예는 가령 그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올빼미 버스, 그러니까 야간 작업자들을 위해서 그 야간 버스를 운영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야간 버스 노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회혁신의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조직 방식을 바꿀까,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그 노인들 케어하는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를 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기술 내진 ICT와 결합시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혁신 2.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뭐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사회혁신 뭐 이런 표현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그리고 드론, 뭐 빅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활동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소셜 벤처나 젊은 사회혁신 활동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사례는 많이 보셨죠? 엔젤 스윙.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기 서울 공대 이제
그 공부하러 온 학생인데요.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했냐면 이제 드론을 띄워서 쪽방촌에 이제 쪽방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GPS를 찍어놓고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다녀서 그 집에 누가 있고 이제 그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해서 그 GPS 자료와 이제 드론에서 찍은 자료들을 연결시켜서 지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를 가지고 이제 소방서, 경찰서, 그 사회복지사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를 높이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 이제 국내에서만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팔 지역에 가서 네팔의 수인성 전염병이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왜 창궐하는지를 드론을 띄워가지고 수인성 전염병이 과거에 많이 났던 지역 그리고 이제 오수가 유입되는 지역을 이렇게 플로팅을 해서 이제 그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들을 발견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같은 이제 최근에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소셜 벤처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유형의 활동들은 최근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사회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케어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셜 벤처는 대충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유형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젊은 사회 혁신가, 소셜 이노베이터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차별을 촉진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사회적 혁신을 주도해왔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올드한 느낌을 많이 줬는데 이 사회혁신 내린 소셜 벤처 같은 경우는 이런 ICT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좀 이게 새로운 모습들을 그런 새로운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고 빠르게 바뀌고 있는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지적됐듯이 이게 얼마나 이제 확장성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죠. 이건 이제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구축해온 과학기술 기반과 ICT 기반이 있는데 이것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회혁신의 논의들이 그리고 활동들이 잘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서로 각계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연구개발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소셜 벤처는 소셜 벤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시너지를 보이면서 진화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과학기술계도 변할 수가 있고 또 이 사회혁신계도 또 그것 때문에 바뀔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앞서 다루었던 이제 시민에 의한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적이 됐던 바와 같이 혁신 규모의 확대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적정기술 2.0 같은 경우는 개발된 기술들이 현재 깔려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부 구조나 네트워크에 잘 물리질 않습니다. 워낙 독자성이 강하고 시민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보편적인 측면으로 해서 재해석하고 결합시켜주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잘 붙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로컬하고 특수성이 강한데 이걸 이제 좀 더 보편화하고 널리 확장시킬 수 있는 형태의 작업들이 붙어줘야지만 이게 널리 쓰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주류 과학 기술과 결합이 되는 그런 작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인데요. 이건 이제 앞서 지적했던 이제 문제점들을 보면서 결국 사회 문제 해결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시민성과 그동안 축적된 과학기술의 전문성이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과학기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식과 암묵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최종 사용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리빙랩들이 이제 널리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리빙랩이 여러 가지 형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제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과기부 같은 경우는 국민생활연구그룹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민생활연구진흥 방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결국 시민사회랑 어떻게 같이 문제를 잘 정의하고 풀어갈 것인가,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활동들,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틀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티즌 드리븐 이노베이션. 이건 이제 최근에 스마트 시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월드뱅크에서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UCT 방식, 그러니까 인프라 쫙 깔고 공급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거 가지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원활히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제 구축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시티즌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월드뱅크에서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빙랩 관련 논의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PPPP, 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 그러니까 공공부문과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이러한 틀들을 얘기를 하면서 시민사회 참여가 그리고 거버넌스형 협력 방식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건 사회문제개령 R&D 사업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할 때 어떤 사용자들이 같이 한다. 그리고 법제도 개선, 전달 체계까지 고려해서 기획을 한다. 운영 관리에도 이제 리빙랩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산학연이 아니라 이제 민산학연과 같은 쿼드러플 헬릭스, 트리플 헬릭스가 아니라 쿼드러플 헬릭스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같은 사회혁신 기업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새로운 추진 체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사회문제개량 사업들이 이러저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 부처나 관리기관들이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사회문제 해결력이지만 여전히 전문가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과기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건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가야지만 의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그냥 여전히 기존에 해왔던 사업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새로운 접근들은 현장의 암묵지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들을 결합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 설명할 그 안전 카메라 사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야,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구나.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야, 내가 개발한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내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임파워먼트의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인데 그래서 시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 참여했던 연구 책임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빨리 널리 확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리빙랩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종 사용자들을 만나고 같이 협의하고 조직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연구 책임자가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완해주기 위한 이제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자와 그 시민사회를 연결시켜주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해주는 퍼실리테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퍼실리테이터가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 책임자가 스스로 그걸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이제 인프라들이 갖춰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일하는 방식들, 툴kit들이 필요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툴kit들을 개발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개발이 되어야지만 이런 작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과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기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휴대용 안적 카메라 관련된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여기 이제 김윤택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윤택 교수가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양반은 그냥 연구 전형적인 연구자였죠. 연구자였는데 이 기술 개발 사업이 반드시 리빙랩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서 최종 사용자 단위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직이 이제 원주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원주 지역에서 최끝단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조직이었는데 이제 그분들과 같이 연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안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안저 질환을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카메라인데 보통 이게 1억 그리고 좋은 건 1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안과에 있는 건 1억 정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검사 받으셨을 텐데 이 암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눈 대고서 탁 찍는 그게 안적 카메라입니다. 도시 지역은 안과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안과 병원에 와서 사진 찍으면 안적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농촌의 경우에는 안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저 질환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 노령화된 분들인데 그분들이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휴대용 안적 카메라, 그것도 한 1,000만 원 정도로 단가를 낮춘 그런 안적 카메라를 개발해서 이제 결국 그 시골 지역, 농촌 지역의 보건소나 아니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뭐 사회복지사 아니면 내지는 그 사회협동조합들이 노인분들을 방문해서 안적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제품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대 제품들을 개발을 했고 그 해외 전시회에 가서도 상당히 좋은 그 평판을 받았고 되게 의미 있는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본인이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연구 책임자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야, 내가 개발한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를 소셜 이노베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대학병원의 의사였다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세상을 바꾸는 소셜 이노베이터로서 자기 인식 같은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냈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그 원주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 그 삶에 기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양쪽 다 서로 좋은 경험을 갖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아까 이제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이 현장에 있는 로컬한 이슈들하고 국가 어젠다 차원의 이슈들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닌데 이걸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시민사회는 그냥 로컬하게 보고 있고 과학기술계 쪽은 이게 국가 아젠다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순환하는 문제입니다. 순환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거 그냥 분리시켜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같은 경우 야, 왜 그렇게 조그만 과제 가지고 하느냐라는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 국가 어젠다와 그걸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가 어젠다 쪽에서 얘기되는 부분들도 그게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로컬한 차원에서 그걸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큰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이것과 분리된 사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서로 순환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망들을 가지고 그 어떤 사업들의 방향을 잡거나 기획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게 양쪽 다 도움이 되고 서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들을 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그걸 확장시키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린 스타트업, 그러니까 모든 걸 아주 쫙 잘 기획을 해서 스트래티직 플래닝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그맣지만 새로운 경험을 쌓고 그걸 피드백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합 구조 구축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그 국지적 문제와 그 국가 차원의 문제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시스템 전환에 대한 그런 틀들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결국 사회 문제라는 게 개별적인 문제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우리 사고 방식 그리고 산업, 기술, 연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지만 현재의 탄소 중심의 시스템이 이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망해 놓는 논의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혁신 정책 3.0 의 경우에 이제 그런 전망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 정책도
트랜스포머티브 이노베이션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이제는 사회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혁신 정책을 재해석해보는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 혁신의 모델, 새로운 산업 혁신의 모델. 이건 이제 뒤에 이제 김희대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인데 과거에는 산업 혁신을 통해서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는 이런 길을 우리가 그려왔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관점에서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사회 문제 해결 관점에서 지역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사회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기초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 전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접근들이 이 사회 문제 해결형 혁신 정책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논의들이 여기서 시작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시사점이 있는데 가령 지금 이제 우리가 헌법 개정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과학기술 관련돼서는 그 동안에 이슈화가 됐던 것들이 헌법 개정할 때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도구다라는 조항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지식 창출 그리고 문화로서의 과학기술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 헌법 개정 과정에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식의 창출과 경제 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이 세 개의 다리를 이루어서 헌법 조항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재해석할 때 나올 수 있는 논의들이고요. 이거 관련 또 하나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사회적 가치 지향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고 지금 법이 제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공공기관은 그런 공공성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기본적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운영과 관련된 법에 반영이 돼가지고 앞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평가 지표로 사회적 가치 관련된 지표들이 들어올 겁니다. 결국 이건 이제 출연연 같은 경우도 결국 출연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 나가는 관점들이 될 텐데 결국 이제 이런 틀에서 보는 것들이죠. 근데 현재 이제 과학기술계는 전혀 이런 논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건 곧 그 내년부터 기관 평가나 이런 쪽에 도입이 될 거거든요. 결국 이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들이 조직의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이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좀 더 다른 틀에서 이제는 과학기술 활동과 출연연의 운영과 대학의 운영들, 연구개발 활동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것 관련돼서 이제 그 스웨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혁신 정책을 챌린지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도전 과제도 해결하고 산업도 육성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플로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정책의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서 집어넣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말씀을 마치고요. 저희가 해왔던 작업들이 주로 여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플러스 사회혁신을 치면은 네이버에 이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자 한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